그게 선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선비지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즐기시되 그런 식으로 얼마 전에 퇴계 귀향길도 함께 사모님과 그 긴 길을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쭉 걸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1대 한국유교문화진흥 원장이시고요. 예,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 박사, 그리고 또 미시간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까지 받으신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하는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선배 공무원이십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원장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재근입니다. 제 말씀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줘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강의를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크게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의 행복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제 경험 또 그동안 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걸 좀 나누고 싶고요. 그 공무원의 행복, 그래서 소위 이제 저는 이걸 공무원 행복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유교 문화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퇴계 선생님은 왜 경복궁에서부터 안동 도산서원까지 700리길을 내려왔는지 퇴계 선생님께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뭐 서울하고 안동을 여러 차례 다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귀향길이 이제 요새 경상북도에서 또 도산서원에서 이제 그 재연을 해서 벌써 몇 년 이렇게 지금 700리길 재연길 걷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그 700리길을 다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걸으면서 이제 퇴계 선생님의 생각은 어땠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나름의 질문도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사점 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복, 그다음에 행복한 공무원, 유교문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선비정신과 공직가치, 그래서 유교문화에서 배우는 인문학적 가치와 공무원의 행복한 삶, 이걸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두 파트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 파트는 공무원의 행복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의 행복이 과연 이 선비정신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공무원의 행복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공무원은 국민보다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공무원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니까 선공후사, 선우후락,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거워야 된다라고 그러는 그런 어떤 그 공직의 기본 개념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국민이 먼저 행복하고, 국민을 먼저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있을 때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어떻게 국민 봉사자인 네가 먼저 행복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공무원은 국민보다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저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장인으로서 공무원이 야, 나도 행복하고 싶어 라고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네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그 회장님이 계셨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없으니까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으로 기술 제휴를 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회사에서 가장 엘리트 간부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가면서 야 가서 많이 배우고 우리 앞으로 진짜 그 자동차 만들어야 되니까 이 도요타 가서 많이 배우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동료 그 기업인들이 어이 안부교 회장 자네 직원들 지금 일본 가서 그 집굴로 다니고 있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그 출장비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출장비를 많이 줬는데 이 회사 임원들이 가가지고 출장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때는 전자제품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 세계 최고지만은 그때는 일본이 최고야. 그러니까 가면은 코끼리 밥통이라고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코끼리 밥통도 사와야 되고 써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워크맨이나 그 아이오와에서 나오는 카스트 레코더는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그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건 뭐 별천지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만 듣다 그거 이어폰 끼고서 들으면은 사운드가 막 정말 실감나게 들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돈을 아껴서 이제 사는 거야. 화장품도 요새는 한국 화장품이 최고죠. 근데 그때는 뭐 비행기 안에서 파는 랑꼬미니 뭐 이렇게 그 불란서 화장품 이런 것이 최고니까 돈 좀 아껴가지고 5천 원 만에 아내한테 뭐 화장품도 사줘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호텔에서 안 자고 싼 숙소에서 자고 뭐 이렇게 그 저기 대중교통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불렀어요 이제 회장이 임원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아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냥 그저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벤츠나 렉서스, 도요타 캠리 같은 정말 좋은 자동차를 나는 만들고 싶은 거야. 5성급 호텔에서 5성급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5성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 야, 벤츠를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벤츠를 만들 수 있겠냐? 이 사람들아. 지금부터 내가 출장비는 실비로 줄게. 니들이 가서 1억을 쓰면 내가 1억을 주고 2억을 쓰면 2억을 줄 테니까 제발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자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최고급 물건을 만들 생각을 해. 이렇게 했어요. 자,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지 못하죠. 우리는 공무원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고 행복이 뭔지도 몰라 공무원이. 네. 근데 민원실에 오는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맨날 집에 가면 싸우고 짜증내고 이런데. 그래서 행복이 명품이라면 먼저 써봐야지 내가. 그래야 진짜 이게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런 걸 선물해야지. 라고 자기 마음과 그
이런 행위를 고칠 수가 있어서 공무원은 행복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공무원의 행복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행복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학술적으로는 행복은 통상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그 만족 상태, 만족한 상태,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제 내 마음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가장 만족스러운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하고 싶은 거 할 때요.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행복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복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이 만족스러운 심리적 상태라고 그러면은 언제 만족스럽냐?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스스로 그걸 해냈을 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그걸 해서 만족스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할 때는 즐거워. 그런데 하고 나면 허탈해. 근데 괜히 이게 게임했어. 또 내가 누구 화나서 뭐 때려 부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해야만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100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상 공적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공적 분야에서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 뭐 도로를 고친다든지 길을 깐다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을 한다든지 약한 사람들한테 응? 아픈 사람들한테 병원을 가게 해준다든지 이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그런 일을 찾아가지고 내 스스로 해냈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스스로 해냈을 때 일단 이거 생각해 놓고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우리 직장으로 가면은 직장에서도 그 행복한 직장의 3요소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이 있고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어요. 동료하고 나 사이에 행복한 직장은 먼저 재미가 있어야 돼. 나는 가면 말이지 내 친구하고 수다 떨고 또 뭐 그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 휴식시간에 뭐 탁구 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응. 재미가 있어야 돼. 나하고 상사 사이는 신뢰가 있어야 돼. 행복한 직장은. 어느 정도 신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근무 성적 평정을 93점 정도는 맞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89점밖에 안 나왔어. 그때 진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나는 나만 생각하지만 우리 팀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국장님은 다른 동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서 보니까 내가 89점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로 상사를 신뢰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직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 돼요. 상사는 또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권한을 주는 거야, 자꾸. 믿으니까. 야, 나는 자네한테 그 일을 주면 말이야.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중간에 와서 진행 상황 보고해주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론 내가지고 오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하냐?
고마워. 이 신뢰. 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하고 나 사이에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행복한 직장이 돼. 이런 거 아무리 좋아도 일과 나 사이에 자부심, 즉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매일 괴로운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러 다니지? 재미는 있고 이거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가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이거. 좋은 직장은 행복한 직장. 이걸 이제 로버트 레버링이라는 사람 훌륭한 일터라고 했어요. 그 핵심을 일과 나 사이에 자부심이 있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은 끊임없이 구성원들이 한테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만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당신 가족만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당신이 이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만큼 좋아지고 이 사회가 발전한다. 당신의 일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당신 일은 정말 공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부여해주고 깨닫게 해서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직장. 이게 훌륭한 일터예요. 이런 직장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직장 만들고 싶죠? 가면 재밌고 우리 과장님하고 나 사이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공무원 되면 엄청 많은 일 하고 중요한 일 하는 줄 알았더니 말이지 보니까 말이지 뭐 10만 원짜리 매일 말이지 뭐 출장 서류나 이렇게 앉아서 만들고 있고 이게 내가 이거 하려고 말이지 4년 5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어? 100대 1 경쟁 뚫고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은 일과 나 사이에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만약에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그랬죠? 행복은 세 가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해냈을 때 행복한데 그 셋이 여러분들 매칭이 돼요? 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왼쪽에는 국민이 공무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내가 공무원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국민은 공무원 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야. 그러니까 우리 좀 편하게 놀고 쉬고 있을 때 네가 좀 더 희생해야지. 산불 나고 그러면 말이지. 우리는 좀 잠자고 있더라도 우리 세금으로 봉급받으니까 네가 먼저 나가야지. 어?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될 때 그런 생각 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면접 볼 때는 당신 공무원 왜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공무원은 헌법 8조에 나와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의 일부다는 말이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난 공무원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된 사람이 있어요?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왔다고. 난 그저 나도 똑같은 회사원으로 좀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 우리한테 왜 무리한 요구를 해? 나도 많은 직업 중에서 망하지 않는 회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 내가 선택해서 온 거야. 왜? 회사는 망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안 망하잖아. 그리고 제일 큰 회사잖아.
직원이 100만 명이고 600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폼 나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와서 그냥 잘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봉급 받아서 많지는 않지만 잘 아껴가지고 우리 애들 잘 가르치고 우룩하면 살려고 왔지. 내가 무슨 뭐 그렇게 희생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나도 그냥 니들은 뭐 그렇게 놀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생계를 위한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국민은 공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해. 비가 오고 그럴 때 니들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자리 지키고 앉아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해줘라. 워닝도 하고 경보도 내리고. 응? 근데 공무원은 시민 아니에요? 시민이잖아. 우리도 똑같은 시민인데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우리도 워라밸을 갖고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희생 적당히 해야지. 또 이제 이게 현실인데 공적 가치 수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이제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높은 기대를 하지만 또 인정은 낮게 해요. 아니 그러면 말이지 우리한테 그렇게 어?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야 니들 수고한다 고생한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뭐 했다고 와가지고 민원실 와서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응? 그럼 뭐 하면 맨 공무원 책임만 묻고 대한민국은 뭐 잘못되면 전부 정부 책임이요. 아파트에서 미끄럼틀 깨지면은 누가 고쳐야 돼요? 아파트 주민들이 낸 대손 충당금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동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고치면 돼.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대개 어떻게 해요?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다가 전화하잖아. 요청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잘해왔으니까. 개발연대,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힘들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이 하려고 그러면 다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 만에 잼버리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버스,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0대라고 칩시다. 1000대를 동원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전 세계 대한민국 공무원 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생스럽지만 한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하니까 국민들은 미끄럼틀 깨진 것도 정부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은 잘 안 해. 우리는 공적 가치 수행 의미에 대해서 왜 낮게 인식을 해주냐. 그리고 사회 인정 안 해주는 데 대해서 만 있어. 너무 안타깝지.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무슨 일 생기면은 전부 공무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것 같고. 음.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들어왔어.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느끼고 싶어.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국민들한테. 이게 하고 싶은 일이야. 근데 해야만 하는 일은 뭐예요? 너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로서 제대로 해. 공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희생해.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금. 이 괴리가 지금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엔 덜했어요. 지금보다. 그거는 이쪽에
이쪽에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높은 것도 있었고, 이쪽에서 보람도 스스로 느꼈었고, 그래서 덜 괴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괴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거니까 불행한 거지. 그 공무원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보면은 말이지,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돈을 적게 줘서 행복하지 않느냐. 물론 나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 왔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라고 해서 여기에 돈으로 책임을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하고 이 괴리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여전히 불행합니다. 자,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만 하는 일과 괴리를 좁히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적 행복하고 공적 행복이 있어요. 사적 행복은 한마디로 이거야. 그죠? 자, 보십시오. 승진, 충분한 보수, 복리후생 워라밸.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한 집의 가장으로서, 한 집의 딸로서, 어? 한 집의 아들로서 내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사적 행복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하니까 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해야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인터뷰했더니 죽을 때 가장 노인 양반들이 후회하는 뭐 5가지, 뭐 10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건 살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만족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사적 행복하고 공적 행복을 어느 정도, 사적 행복이 한 80%나 90%, 공적 행복이 한 10%나 20% 이렇게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거지, 사적 행복만 100% 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응?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것,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것 중에 뭔지 알아요? 명예와 관련된 것 가지고 사기 많이 당합니다. 돈 이만큼만큼 주면 내가 유엔 무슨 회의에 참석해가지고서 무슨 공로패 주게 할게. 이거 의외로 많이 썼습니다. 저 사기꾼들 여러 차례 검증해서 곤란해 준 적 있어요. 일부러 사기 당한 다음에 나중에 연락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사기는 안 당해. 상 준다고 그럴 때, 표창 준다고 그럴 때, 왜? 돈이 몇백억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고 내 스스로 를 채우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공적 행복은 결국은 공적 분야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행복이에요, 이게. 공무원이 매일매일 하는 모든 일은 다 공적 행복이에요. 공적 행복을 100% 가지고서 사는 사람은 있죠. 성직자,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완전 자아실현이죠. 예. 그런 일반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비율을 가지고서 사적 행복 60%, 공적 행복 40%, 어떤 사람 사적 행복 90%, 공적 행복 10%. 어쨌든지 간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자, 왜 조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들
나는 처음에 공무원 될 때, 아유, 그래도 뭐, 응? 많진 않지만, 집에서 다니고 그러면은 최저임금 받아도, 뭐, 그래도 1년에 100% 저축하면 2천만 원 이상은 저금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몇 년 고생하면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왔다고. 근데 가면은 직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 지금 강원도에서 산불 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산불 난 그 해당 시군은 아니지만 집에서 대기해라. 코로나 때 왜 공무원들은 코로나 감염되면은 어?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도 시민으로서 똑같이 하고 싶은데 이 제약을 자꾸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교육해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교육도 하면서 맨날 공적 가치가 어떻고 말이지. 조금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해야 된다. 그게 공무원이다 이러니 맨날 그 소리 듣고서 내가 처음 되려고 했던 공무원의 그거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돼? 맨날 갈등 고뇌 그만둘까? 이거 기회만 되면 그만둬야지. 이러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지. 근데 이게 한 3년은 버틸 수 있어. 왜? 괴리가 생겨도. 어떻게 해도. 에이, 귀 딱 닦고서, 에휴, 가서 말이 그러는 거 또 저 소리 하는구나. 그래도 뭐 나는 뭐 그냥 6시 하면 어째 눈치 보고 퇴근해가지고 그냥 내 친구들하고, 스타벅스 가서, 어? 수다 떨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돼. 3년은 버틸 수 있어. 근데 30년은 어떻게 버티냐? 30년. 그래서 30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여기서 30년 동안 일해서 뭔가를 내 인생을 만들어내려고 조화시켜야 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 조화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개인 목표를 사회화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개인 목표를 사회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 처음에 올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적 행복을 위해서 왔어. 대한민국 제일 큰 직장에 신분 보장도 좀 되고 나중에 그 연금 자꾸 줄어들지만 그래도 뭐 국민연금보다는 나니까 개인 목표를 가지고 나는 사적 행복이 기본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고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면은 갈등을 좁히지를 못하니 결국은 뭐예요 아까? 나와 일 사이에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나는 내 목표, 개인 목표를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거 한번 하면은요, 30년 버팁니다. 전들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공적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내 한 몸 바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공무원 됐을까요? 아니라고요. 저 공무원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인데 수의대 나오시고 충남도에 말하자면 주사야. 어머니 말씀이 도청의 충남도청 관사는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관사입니다. 그러면은 국장들이 관사가 쭉 있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말씀이 어렸을 때 김장봉사하고 말이지 뭐 하고 할 때 거기 가면은 국장님 사모님이 어려워가지고 얼굴도 못 뜨고 그래서 땅만 보고 다녔는데 거기서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나 그래서 군수 못한 우리 아버지 나 군수 한번 해서 또 도청 국장 실장 돼가지고 그 관사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한번 평생 소원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나쁩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있었으면 제가 33년 공직 생활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데서 많은 기회가 있어서 더 돈으로는 더 많이 준다는 데 있어도 거기 안 가고 계속
유엔에 가서 유엔 간부로 3년 하지. 그거 마치면은 또 KDI 가서 애들 가르쳐. 그거 마치면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또 해. 여기 또 공직만 왜 계속하냐. 사회화를 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이. 사회화하는 방법. 공직 선택 이유를 여러분들 창조해야 돼요. 창조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공적 행복 60% 목표로 하고 공무원 된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보면 다 사적 행복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창조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후배들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형 공무원 그저 힘든데 왜 공무원 됐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79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1.6 사태라고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국가가 이제 그 학교가 다 휴교를 하고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듬해 겨울 돼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 이렇게 방이 하나 붙었어요. 무료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저 보강을 해준다. 그러면서 경제학 그 특강, 보강 강의가 생겼어. 그래서 그 미시경제학을 하던 이학용 교수님이 강의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경제학 듣고 싶은 사람들 와서 들어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대뜸 아무 영문도 없이 약간 그 전성을 이렇게 좀 높이면서 꾸짖고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라. 여기 와서 경제학 지금 겨울방학 때 남들 다 쉬고 있고 하고 하는데 여기 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나중에 공무원 될 친구들이 여기에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도 생생해요. 그 얘기를 하셔요. 그때 돼지고기 파동이 났을 때예요. 돼지고기 파동은 두 가지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때는 돼지고기 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 거예요. 돼지고기 값이 높으면 도시 서민들이 돼지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낮춰야 돼. 그래서 돼지고기 값을 낮춰라라고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고 농림수산부에 말하자면 안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근데 농림수산부에서 그 안을 만든 분이 천재예요, 천재. 얼마나 천재냐면은 야,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가지고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근데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이거 돼지를 키우면 되지. 근데 농민들 돼지 이거 뭐 갑자기 키울 수 없으니 그러면 자, 종둔이 있다. 시도에 종축장 가면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라 잘 알아. 기억이 생생하다고 그때. 종돈을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외양간 다 있다. 옛날에는 거기 이제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랬지만 아들들 다 딸들 다 이제 서울 가고 없고 그러니까 통통 벼 있는데 돼지 2마리를 무료로 드리면 이거 가져가서 부산물 가지고 키우다가 나중에 새끼 나면은 갚게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줄 서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관이 농림부에 이 정책을 위반한 사무관이 돼지의 습성을 모르는 거예요. 돼지는 여러분 돼지는 가입 연령이 얼마 되면 가입 연령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끼를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는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사람은 10몇 년 지나야죠. 가입 연령이 되려면. 자,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소는 한 번에 한 마리 나요. 돼지는 한 마리 몇 마리 났습니까? 8마리에서 12마리야. 자, 처음 얘가 3개월에 4개월 되니까 한 쌍이, 그리고 뱃속에 1년을 키워야 되지만 돼지는 100일이면 또 나와. 자, 이런 것 보고 뭐라 그래요? 기하급수죠? 처음에는 먹다 남은 음식 부산물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키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안 되지? 사료를 갖다가 이제 먹여야 되잖아. 1년에 말이지 몇십 마리 늘어나니까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값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돼지 새끼가 낳자마자 죽여요. 죽이는데 여러분 이제 농촌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농촌에서 이제 지금 공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읍면에서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가죽입니다. 이거 못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료값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철수 할아버지가 순이 할아버지한테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돼지 묻어줘. 내가 당신 돼지 나면은 내가 가서 묻어줄게. 피눈물 흘리면서 그게 신문 사회면에 났어요. 80년도에. 그러면서 그걸 입안한 그 담당 사무관이 바로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나한테 배운 제자다. 고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서 500만 명 농민한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냐?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똑바로 해라. 수요공부 곡선만 배운 놈은 그것이 공부의 다인 줄 알고 앉아가지고서 종이장만 넘기던 이 공무원이 대한민국 500만 농민을 눈물을 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하려면은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왜 공적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세상에 어떤 일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같이 여행도 다녀야 되고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와서 미시경제 공부한다고 나한테서 수요공급 곡선 배우고 노동시장 균형이나 배우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당장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뒤에 몇 년 뒤에 내가 직장을 택할 기회가 왔을 때 공무원 한 사람이 잘하면 500만 농민이 웃고 공무원 한 사람이 잘 못하면 500만 농민이 울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공직을 택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다하지? 그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것이 이유는 아니야. 왜? 나는 사실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아주 전이든지 간에 그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적 행복의 역할이 많이 좌우하거든.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나 국가 지사도 되고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끝발 부리고 싶고 우리 아버지 못했던 군수도 하고 싶고 그래서 했다고.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실제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직 선택의 직접 이유는 아니지만은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고 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유혹이 휩쓸리고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후배들한테 주위에다 얘기했잖아. 공직 선택 이유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버티니까 그래도 나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도 성장을 해서 2,500불 나라가 제가 공직에 들어올 때는 2,000불 정도 됐던 이 나라가
3만 불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생활하고 집 가지고 살 수 있고. 여러분 3만 불 나라의 공무원하고 2천 불 나라의 공무원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제가 2천 불일 때 미국 시애틀에 워싱턴에 사무관 때 자료를 가지러 가요. 선진행정 배운다고.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해서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 불안해. 아침에 그쪽 청사에 들어갈 때, 야, 이 사람들이 과연 나와줄까? 2천 불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3만 불 나라의 공무원 2만 5천 불 정도 됐을 때 제가 독일의 공사 총영사를 갔어요. 그 나라의 공무원은 각 나라의 대사들이 제가 탁 뜨기만 하면 제 주위로 다 모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개발도상 대사들이. 왜? 대한민국의 일이 궁금하고 뭐 묻고 싶고 또 자기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언제 봤는데 친하다는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니까 공무원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목표를 사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비록 사적 행복을 가지고 공직을 선택했어도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된다. 공직 선택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에피소드. 그래가지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이 유혹을 견디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또 5만 불 나라가 돼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10만 불 나라가 돼 있고 그러면서 나라와 내가 함께 행복하고 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창조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내무부 가가지고 일을 할 때는 워낙 바쁘니까 잘 못 내려오다가 과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걸 동기들이 알았는지 대전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연말 모임하고 그러면 연락을 해요. 제가 갑니다. 그동안 못 간 것도 있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가면은 야 모처럼 만에 이제 재근이 왔다고 야 재근이 왔으니까 2차 가자 그런다. 너 뭐 먹을래? 양주가 먹고 싶냐? 뭐가 먹고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30대 이제 뭐 초반이니까 주로 누가 스폰서를 해요? 의사나 동기 중에서 변호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친구 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쓰는 거야. 그다음에 막 뻐기는 거지. 나 돈이 좀 있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말이지. 우리 동기 공무원 말이지. 박봉에 고생하는데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 이러는. 그럼 제가 그때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야, 너는 지금 내가 니들하고 술 먹고 밥 먹어주는 거 그것만 해도 너는 영광이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를 쳐다본다고.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눈 올 때 무슨 생각해? 너 눈 올 때 용평 스키장이 좋냐? 대관령 스키장이 좋냐? 어? 베어스타운이 좋냐? 무주로 갈까? 이거 생각하지. 야, 이 친구야. 나는 한 번도 눈 올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눈 오면 새벽에 교통 막힐 것. 그리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 수로원이라고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고 다니는 새벽 4시부터. 우리 식구들 생각했어. 내가 비록 그걸 직접 하면서 도와주진 못할지라도 나는 그분들과 그래도 공감을 하면서 살아. 야, 이놈들아. 어떻게 매일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니들 인생하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내 삶하고 네 삶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 이놈들아. 그러면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거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왜? 사람의 뇌는 제 경험입니다. 참 신기해서 내면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청문회 냈거든요. 50 청문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그때 전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광주 사태 관련해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부분은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은 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일부분은 나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는 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공직 선택한 이유 그걸 얘기를 하고 다니는 순간에 이게 진짜 내 공직 선택한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고민과 갈등 없이 그게 제 진짜 공직 선택한 이유야. 곰곰이 생각해서 그게 아니지 맞아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신념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부는 이 기억과 망각에서 그 집 덮어버리고 그걸 자기가 진짜라고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30년, 40년 가려고 그러면은 이 내면화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해야 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조화시키는 거 첫 번째가 그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20년 되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만드세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창조하세요. 자식들이 물어볼 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적절히. 그런 경험은 다 있잖아요. 그 경계선상에서.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의 경계선상에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 그게 있다고요. 두 번째, 이제는 아까는 개인 목표를 사회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거고, 개인 목표를 사회화하는 거고, 이번째는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600조 원 쓰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1년에 이거 내 돈처럼 쓰면 돼요. 개인화해서. 내 돈처럼 쓰는 거. 이거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자, 우선 내가 공무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다 대답하고서 이제 했을 거예요. 지금도 또 그건 맞죠. 맞는데 저는 한마디로 다 공무원은 돈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1년에 모든 국민이, 모든 기업이 1년 내내 정말 노력해가지고서 얼마를 갖다가, 생산을 하냐면 약 2,600조나 700조 생산할 거예요. 근데 지금 60조, 700조 지금 가까이 되죠.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서 만든 그 돈의 3분의 1 이상을 아야소리 못하고 국가에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금 내고 내 먹을 거 쓰고 나서 내 가처분 소득이 2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 200만 원을 아들한테 그대로 주면서 아들아 이거 잘 써. 이거 너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문화생활 돼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하니까 네가 잘 써. 했을 때 그 아들이 철부지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딸이라고 해도 철부지 딸이라고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토록 고생해서 만든 돈을 공기업 포함하면 아마 3분의 1 넘을 거예요. 공기업까지 합치면. 거의 그저 40%, 50%될 거예요. 생산한 것에 그 돈의 양이. 아얄 소리 못하고 이만큼 갖다 주는데 공무원이
엉뚱하게 쓰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공무원은, 국민은 공무원 뽑는데 너 100대 1 경쟁시켜가지고 뽑고, 그 다음에 또 교육도 시켜. 면접 볼 때 뭐 이것저것 검증해. 이 친구가 말이지 돈 빼돌릴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뽑아놓고 나서 국민은 공무원한테 뭐라고 명령시키는 거예요. 뭐 다른 짓 하지 말고 돈만 써. 이거예요.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쓸 궁리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안서 만드는 건 그건 뭐예요? 결국은 돈 쓰겠다는 거예요. 그지? 토목직 공무원이 자기가 만든 거 계획해가지고 통과되면은 많게는 500억, 작게는 뭐 50억. 행정직 공무원이 어? 뭘 하더라도 적어도 1억 단위.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돈 쓰라고 뽑아줬는데 돈 안 쓰고 돈 벌면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고. 왜? 돈 쓰라고 뽑아줬는데 돈 쓸 궁리 안 하고 또 돈 벌 궁리를 하니까. 사법연수원에 합격한 어? 예비 판검사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전화를 받아요. 아이고 판사님, 아이고 검사님, 주말에 말이지 그냥 거기 그저 하시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행정법 신부나 뭐 이거 좀 민법 청론 강의 좀 하시고서 용돈 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유혹에 견뎌가지고서 못 견디고 노량진 학원 가가지고 그 강의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큰 징계 먹죠. 왜? 이유는 하나야. 너는 이놈아 돈 쓰라고 뽑아줬는데 왜 돈 쓸 생각을 안 하고 돈 벌 궁리를 해? 이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을 이 600조 원 되는 이상 되는 이 돈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는 거야 돈 쓰는데. 근데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치매에 걸려서 의학 요양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한 병실에 8명이 계신데 간병인은 한 명밖에 못 써. 그러니까 이 8분이 그냥 한 분을 갖다 한 분이 8분을 케어하려니 너무 힘든 거야.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는 조금 중증이라서 더 많이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돈을 더 내가지고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을 한다고. 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당신이 만약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그 나라 돈 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말이지 치매 그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저기 하고 그러는데 8명에 한 명 가지고서는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하고 그래서 적어도 2명 또는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늘려서 건강보험료를 더 투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노력해서 정부에서 만들고 또 그 정치권하고 협업하고 해서 법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1년에 4조 원을 썼다 그러면 그 4조 원은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면에서는 말이지. 보니까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혼자 돌아가신 노인이 발생했어. 고독사. 3일 만에 발견했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면에 말이지 이게 오지 이렇게도 있고 그런데 이거 고독사 이게 3만 불 국가에서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말이지 어떻게 이 고독사를 시키냐.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너무 창피하다. 나 이거 우리 마을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독사 없애는 노력을 해가지고 응? 그걸 통과시켰어. 연장님 설득시키고 연장님이 또 이제 복지과장님 설득시키고
군청 들어가가지고 군수님까지 해가지고서 5천만 원을 수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기로 했다고. 그 5천만 원 그러면 그냥 아무 뭐 의미 없는 돈입니까? 내가 쓴 돈이잖아. 내 돈이잖아. 내 돈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금으로 좋은 일 했어요. 세금으로 좋은 일한 것은 좋은 일한 거 아닙니까? 내 돈으로만 좋은 일하면 좋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600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왜 잡으려고 그럽니까? 자기 철학대로 돈 쓰기 위해서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 철학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600조 원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치나 정권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내가 돈 쓸 국민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하반기쯤 되면은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내년도에 그 신규 시책 발굴하십시오. 올해 한 것 중에서 더 발전시키고 싶은 건 뭡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 효율적으로 아니 더 쓸 수 있는 거 좋은 거 뭡니까? 사업 발굴하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오면은 기조실에서 이제 공문 발송해 가지고서 아니면 회의해 가지고 하면은 툭 던져주죠. 과에서 제일 막내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7급이나 이렇게 이제 그 경험 없는 친구들이 그거 받아가지고서 끙끙거리고 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 좀 돼가지고서 기조실장이나 부지사가 또는 지사가 또는 뭐 군수가 야 그거 말이지 우리 회의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때서 이제 다급해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때 이제 차석 수준으로 올라와 이제 야 이게 왜 이거 막내한테 줬어 네가 직접 챙겨야지 시간 쪼들려 가지고서 대충 해 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있던 기존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서 그냥 해가지고서 가져간다고. 왜? 아니 내 돈 쓰라고 기회를 주는데도 돈을 안 써. 이 돈 쓰는 면은 그게 일이 많아지고 막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데 돈 쓰는 것은 부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존경받는 부자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있는 돈 임자 없어. 임자 없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철학을 가지고서 아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이 좀 평평하게 이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힘 있는 사람만 말이지 뭐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조금 좀 그 좀 힘 없는 사람도 발언권도 행사하고 좀 가치 좀 이렇게 두고 하고 그 사람들도 뭐 또 나는 말이지 적어도 이 저기 긴급 복지 혜택을 못 받고서 딸하고 같이 손잡고도 이렇게 그 목숨 버리는 그런 그 세상이 없었으면 이런 철학 있잖아. 그 철학이 있었으면 내가 그걸 만들면 돼. 돈을 쓰면 된다. 그게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이에요. 그게 사회 목표를 아니 우리 이거 사화라고 그랬네.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늘 하는 말인데 부자는 6가지 부자가 있어요. 배고픈 부자, 나쁜 부자, 철없는 부자, 보헤미안 부자, 품격 있는 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존경받는 부자예요. 존경받는 부자는 돈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쓰는 사람이 존경받는 부자예요. 대표적으로 경주 최부자, 제주도의 만덕. 그런데 공무원은 6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 하는데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존경받는 부자예요. 내 호주머니에 5천만 원밖에 없지만 내 공책에는 나는 이런 일 고독사 없애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몇 억을 썼어. 내가 뭐를 하는데 몇 억 썼어. 내가 뭐를 하는데 몇 천만 원 썼어 해가지고서 내가 퇴직할 때 자식들이 물어보는 거야. 엄마 아빠는 말이지
공무원 평생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응, 야, 그래도 뭐 박봉이지만은 니들 그 배굴캐는 안 시켰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말 겁니까? 야, 아마 네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지금 마음껏 다니고 그 안심꿀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고 하고 그거 말이지. 엄마가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때 쓴 돈 5억이 엄마가 쓴 돈이니까 돈이 100억 있어도 1원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내 돈에 호주머니 쓰게 돈 5천만 원이지만 매년 좋은 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1억도 쓰고 10억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 만났을 때 돈 좀 있다고 뻐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 좋은 일 하는데 너 2천만 원 써봤어? 너 좋은 일 하는데 1억 써봤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나는 고독사업 쓰는데 나는 뭐 하는데 이번에 내가 해가지고서 나 1억 썼다? 누가 부자예요? 공무원은 최고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화가 돼요. 그 진짜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얘기 한다니까 나온다니까 어느 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보지 마. 응?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야 돼. 이걸 하려면 공무원이 부자로 살려면 응? 무슨 공부? 3대 공부가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공부를 해야 좋은 일 하는데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가치관 공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인가를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그 기술이 공부가 필요해. 보고서도 잘 써야 되고 분석도 잘 해야 되고 이거 공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공무원 되려고 시험 보는 그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저기 저 우리 중견 과정, 정예 과정이 말이지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정책 생산 다시 공부하잖아. 이게 다 여러분들 돈 많이 쓰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설득과 협상을 그냥 됩니까? 가면은 저도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돈 예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설득하고 협상합니다. 지금 신규 사업 다 동결된 거 아시죠? 거의 동결돼서 감축 다 그 저기 기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신규 사업 한다 그러는 거 전국 국비도 다 동결시켜 놓고 도도 다 동결시켜 놓은 거 제가 가지고서 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킬 때 제가 뭐라고 설득시키냐? 야, 우리 기관이 말이야.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작년 10월에 오픈한 신설기관이야. 야, 이 사람아. 신설기관이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뭐하러 10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뭐하러 장창 안 하던 놈 데려다 놓고서 앉아. 이걸 그렇게 레벨 높여놓고도 앉아있냐. 신규 사업 해야지. 무조건 신규 사업이라고 깎지 말고 필요한 사업이냐 아닌지 제발 좀 판단 좀 해줘. 설득시키고 다닌다고. 설득하셨다니까. 그럼 그냥 됩니까? 평소에 후배들한테 얼마나 제가 극진하게 또 해야 됩니까? 그죠? 네. 그런 그 어떤 걸 통해 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예요. 공무원 3대 공부 얘기.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거 아무리 다 해도 이거 하나만 못 당해. 공무원 조직에서 계급이 뭐라고 하는 말 있잖아. 그지? 높은 사람 못 당하는 거야. 돈 쓰는 거. 경상북도에서 지금 누가 제일 부자야? 이 개념으로 하면. 이철우가 제일 부자요. 왜? 이철우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있잖아.
그죠? 경상북도 예산이 한 20조, 30조 될 거 아니에요. 30조 결국은 이철우 지사가 자기 철학에 의해가지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쓰는 거예요. 이철우가 제일 부자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만 못 당한다고. 그래 나는 공무원들은 선한 권력 의지를 가져야 된다. 선한 권력 의지는 뭐냐? 권력 의지는 내가 권력을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얘기해. 언뜻 생각하면 나쁜 것 같잖아. 그지? 사람이 말이지, 그 도덕성이나 인성, 그것도 그 이성의 바탕에서 세상을 살아야지. 어떻게 응? 권력은 파워잖아, 파워. 뭐 그렇게 해.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다면은, 2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모함을 받아. 주변에서 그 정치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네 아닌 걸 뭐 했다고 하면서 막 공격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그 차관할 때 국회 가면은 이 선배가 야 정차관 나 죽겠다 힘들어서 이거 뭐 내가 이러면서도 이거 해야 되는 그러면 내가 이제 웃으겠어요 웃으면서 형 그러면서 뭐더러 하려고 그래 그거 뭐 그러면은 이 선배가 그랬다 근데 내가 이걸 못 놓지 못하면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4선이 되고 5선이 되고 그러면 나는 이런 법을 꼭 만들어 가지고서 내 한 번 태어나 가지고 이 세상에 말이지 내 뜻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하나를 내가 한번 놓고 싶은데 2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대. 그래서 3선 4선 해야 돼. 그 선배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시도지사가 돼가지고 자기 뜻을 이제 펼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7급 공무원이나 6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지금 지금 조금 편하게 지낼 수도 있어. 그런데, 야, 기왕 공무원 됐으면, 나 돈 좀 많이 써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써야지. 그러려면 사무관 되고, 과장 되고, 국장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 참고 노력해가지고서 몇 년 뒤에 내가 팀원 한 두 거느리는 팀장, 사무관이 된다면 나는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의 괴로움을 견디는 그런 것. 그것이 선한 권력이지. 지금은 9급으로 출발했던 7급으로 출발했던 이런 선한 권력이지만 가지고 세 가지 그 중요한 공부만 끊임없이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시대 국장까지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저 개런티 합니다. 보장합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선한 권력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결국은 설득시켜야 되니까 층층시야 설득시키면서 넘어가려면 공부해가지고서 설득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노력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아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한테 자기 상사한테 칭찬을 못해요. 왜? 아부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제가 아부하고 칭찬을 우리 후배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의 개념 정립을 했어요. 이거 유명한 겁니다. 전국의 행정학자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한국 행정학회 수백 명의 교수들 앞에서 이 얘기했더니 교수들이 전부 자기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이거 맞다. 이거 써먹어도 되느냐. 써먹으라. 여러분 써먹어도 됩니다. 자, 내가 상사한테 뭐라고 했는데 상사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 근데 내 기분은 더러워. 그럼 아부입니까? 칭찬입니까? 응? 그건 아부 같아요? 칭찬 같아요? 상사한테 뭐라고 했어. 상사 기분이 좋아. 근데 나는 그 말 하고 나서 기분이 더러워. 이건 아부죠. 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뭐 하려고 이 소리까지 해가면서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냐 라고 생각하니 그건 아부지. 근데 상사한테 뭐라고 그랬어. 상사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말하면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같이 좋아. 칭찬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상북도의 이철호 지사가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시에 있는 경주시장, 응? 준하경 시장이 어? 뭐 예산 좀 한다고 아까 얘기한 좀 설득 협상하려고 말이지 중앙부처 가가지고서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다 돌아왔어. 고생한 거 다 알지.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국장들이 쭉 이제 아이고 잘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까 하고서 쭉 이제 그거 하고서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서 말이지 하면 저놈 자식 말이지 또 아부하네 이런 소리 할까봐 그냥 그렇게 하고 만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지사님 이번에 가신 사업 중에서 이거 저기 저 경북 그 저 북부 지역에 이런 사업은 아유 저희들 하려고 그랬는데도 너무나도 힘들어 잘 안 됐는데 지사님 가셔가지고서 그래도 아직 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건 많지만은 일단 저쪽에서 연락 온 것이 뭐 설명 자료 가지고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아유 이게 진짜 콩이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고 그러더니 지사님 한번 움직이니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거 진짜 주민 위해 가지고서 이 예산 꼭 성취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다고. 그러면은 지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자네들 혼자만 고생하지 말고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 지사가. 야 내가 말이지 서울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지사가 여기서는 왕이지만 가서는 말이지 아쉬운 소리만 하고 다녀야 된다고. 시장이 여기서는 왕이지만 가서는 아쉬운 소리만 하고 다녀야 된다고. 아이고 국장님 아이고 차관님 그렇게 하고 왔는데 대면하면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칭찬해 주는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 시장이나 지사 때는 얘가 이쁜 거야. 칭찬해 주는 데가. 간부회의를 하고 나서요. 상사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귀를 쫑긋하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간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런 대로 그럴듯하게 이거 현실을 잘 짚어가지고서 맥을 짚었다 그랬는데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부하의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 상사인데 그때 사실을 과장되지 않게 잘 적시하고 침소봉대하지 않고 하면서 적절히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사를 기분 좋게 하고 상사를 춤추게 하는 사람은 상사하고 유대관계가 좋고 내 설득의 영역을 높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 그 순간에 내가 돈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하십시오 상사한테. 예. 칭찬하는 법 아부 칭찬. 내가 뭐라고 했는데 상사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자 이제 10분 정도 정리를 하고 5분 정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을 내 스스로 힘으로 아까 내 스스로 힘으로 하려면 공부를 하고 선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서 가끔 높이 올라가고 끝까지 꿈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개인 목표를 사회화하고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은 어디다 써야 돼?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문학적 가치 구현에 돈을 쓰자. 즉 따뜻한 행정을 만들자. 따뜻한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오래전에 95년에 우리 선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때문에 그 개념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9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따뜻한 행정을 주창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책에는 뭐 그런 저기를 썼습니다만은 잠깐만요. 김비서 잠깐만 와보세요. 거기에 그 제 책 좀 하나 가져와요. 공무원 행복론.
공무원 행복론 그 밑에 맨 밑 그쪽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공무원들 강의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신규 공무원들 와서 참 갈등 있고 갈등 생기고 그래서 온지 1년, 2년 만에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참 잘못된 선택을 하는 후배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대전하고 세종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금 얘기한 이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 정리했는데 여기에 이제 왜 따뜻한 행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인터넷을 제가 이제 이북 형태로 이제 올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인문학적 가치 구현에 돈을 쓰는 거. 그래서 왜냐? 인문학적 가치라고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인간의 행복이 뭔지를 사색하게 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이제 인문학적 행정,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인데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600억의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인간답게 대접하는 그런 사회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갈 수 있는가 이렇게 꼼꼼히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종교나 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주민들을 나와 똑같은 힘들면 괴롭고, 그죠? 봉급이 오르면 좋고 하는 이런 이 나약한 인간으로서 주민을 봐줘야지. 역지사지해줘야지. 그래서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래, 맞아. 나래도 저렇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교육부 장관이 그 현장에서 라면을 먹은 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진짜. 전남지사가 이낙연 총리께서 그 장관님 이리 와 보십시오. 당신 그러다 쓰러져 안 돼. 일리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 라면을 갖다가 컵라면 하나라도 해야 되고 한 젓가락 뜨는 걸 카메라가 잡고 이걸 갖다 이렇게 되니까 왜곡돼 가지고서 응? 교육부 장관이 말이지 애들 물속에다 놓고서 말이지요. 라면 먹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괴로워하는 순간에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관님이 아무리 괴로워도 애들을 저 차가운 물속에 지금 놓고서 아직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하고 같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번쩍 정신이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지사지에 하는 마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행정을 하면서 괴로운 순간이 닥칠 때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자, 공무원은 한마디로 저는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는 수기치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치인을 해서, 즉 치인은 공적 가치를 세상에 말하자면 이제 실현시키는 것이 치인인데 결국은 수기치인이 하는 것이 선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공적 가치를 세상에 구현시키는 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비는 우리 역사에서 나쁜 선비들 많았어요. 그 나쁜 선비들 때문에 선비가 이렇게 공격도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좋은 선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그런 나라가 이 선비 정신을 가지고 500년 갖다가 지탱을 하고 이 문화국가로 왔고, 또 이 선비 정신 공부하려는 이 정신이 결국은 이 근대화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금 경제 성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비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치인을, 숙이 치인, 나를 닦아서 치인을, 공적 가치를 공공에 봉사하는 것이 선비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미 치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숙이만 하면 된다. 숙이, 즉 공부를 하자.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공무원의 3대 공부,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 공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있지만, 논어의 첫 구절이 뭡니까? 공부하자 아닙니까? 하기 쉽지 불억녀로, 공부해서 때로 배워서 때로 익히면 얼마나 즐겁냐. 이게 결국은 그 선비의 의미예요. 선비는 율곡 선생이 얘기하는 관직에 나가서는 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물러나서는 퇴계처럼 만세의 교화를 베풀어 배우는 자들이 큰 잠에서 깨어나도록 한다. 여기에 2명 선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식의 공무원이 될 것이냐를 갖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3가지 형태,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을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을 만든 그 정신. 첫째, 율곡형 공무원. 둘째, 퇴계형 공무원. 셋째, 남명이나 이쪽 충청대 명제 윤증 같은 남명 조식 같은 그 공무원. 첫째, 율곡형 공무원.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율곡은 49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순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돼. 암투와 모략이 판치는 조정에서도 이거 더럽다고 물러나면 안 된다. 누군가 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공직을 사수하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걸 쫓아가서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앙부처를 얘기하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매일 새벽같이 일하고 매일 재난에 시달리고 매일 힘들게 하지만은 나름대로 율곡과 같은 이런 치인의 그 공무원 정신이라고 그러면 그런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게 내 적성에 안 맞아. 퇴계 선생님. 그것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많은 이 공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선비를 많이 양성을 한 것도 그맞지 않게 중요해. 라고 해서 도산에 내려와서 당대의 큰 스승 아닙니까? 300명이라고 그러는 경상도뿐만 아니고 전라도, 기호, 서울까지 그 당대 가장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가지고서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나타나는 이런 그 태계요. 그래서 부처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뭐 교육부나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뭐 종합행정을 하는 이 지방에서도 내가 평생 학습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교육원에 있어도 교육원에 있다고 내가 뭐 한가하게 말이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출사를 하지 않고 뜻을 세워서 그 기계를 후배들한테 가르쳐서 남명조식처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 의병장들의 7, 80%가 출사하지 않은 남명의 제자들입니다. 남명의 절개 기계를 배워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남은 생활, 공무원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선비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또 강의가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시간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공직자 먼저 선험한 선배로서 애정 어린 그러한 말씀, 정말 열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또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일치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비의 또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강의를,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공감이 가네요. 이런 말씀도 많이, 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아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러면, 정말 사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정말 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스스로 수신하시면서 하는 부분들,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몸소 선험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네, 오늘 강의 이외에도 우리 선배님께 뭐 허심탄회하게 스스럼 없이 어머 애기도 지금 우리 박지한 선생님이 애기도 같이 듣고 있네요.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공감이 되는 강의였습니다라고 주시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래도 뭐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다 열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 따뜻한 또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라는 말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임진득 선생님께서 또 주셨고요. 이렇게 한 개라도 내가 가지고 갈 것, 내가 한 개라도 실천할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감이 간다라는 말씀들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예.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저는 이따 이제 또 6시, 여기 이제 6시에는 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 그 학생들이 한 20분이 오셔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내일 이제 제 특강도 듣고 여기 이제 또 돌아보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또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이라도 해보시죠. 예.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과묵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신 것 같아. 그 전에 요즘 가장 재미있는 일은 뭐가 있으신가요? 네, 라고 재밌는 일은 김철재 포항에서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재밌다고 하는 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에이 그럴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데 빠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경이라고 그러는 걸 처음에 그 조선서원의 퇴계 선생님이 이제 퇴계 선생님의 이제 철학이 경이거든요. 거경국리라고 그래서 경을 통해서 성현이 되려고 퇴계 선생님이 끝까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이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게 경이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것이 제가 요새 재밌습니다. 그래서 소학계도 나오고 대학에도 나오고 퇴계 선생님의 성학식도 율곡 선생님의 이제 성학집요 여기에 이 선비가 어떻게 자기 그 몸가짐을 꾸준히 다스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현의 길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제 공부하는 게 제 요새 인지적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러실 거예요. 또 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유교 경상북도는 어쨌든 퇴계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유학의 본향 아닙니까? 우리 이제 충청도는 이제 그 논산이 이제 안동하고 이제 똑같이 유학의 본향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화폐에 나와 있는 인물들 우리나라 화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화폐는 참 독특합니다. 전부 유학자만 있습니다. 1,000원짜리 이황, 5,000원짜리 율곡, 10,000원짜리 세종대왕, 50,000원짜리 여성군자, 그죠? 네, 신사임당. 어느 나라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부 사람들은 그동안에 유교가 나라를 망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나라를 망하게 했으면은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주역들이 이 화폐에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혹시라도 유교가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데 왜 그 경상북도는 말이지 또 왜 충남은 말이지 유교 유학 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야, 나라 망하게 한 사람들이 다 우리는 뭐 화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실제, 음, 우리 그 근대화 과정에서 이 유학이 가지고 있는 이 학습 국가, 그 DNA, 그 다음에 이 관료제적인 이런 그 중앙집권 관료제적인 시스템, 그리고 왕한테 다 매달리지 않고 우리는 그 신권 위에서 왕을 견제하고 있었던 이런 것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서 저희 정권이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권이 500년 이상 지속된 그런 유일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까지도 지금 와서 우리 또 모르게 여기 7, 80%가 유교 유학의 그 DNA가 계속 흐른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도 있는데 이런 또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선비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인문학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를 권하면은 난중일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난중일기는 소설책보다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의 뒤끝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칭찬하고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 까버립니다. 그리고 원균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원균하고 활을 같이 쐈다. 원수사는 세 발밖에 못 맞췄는데 나는 다 맞췄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그 인간적인 면모가 난중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인이 아니고 선비로서 원래 이제 이 대과 공부를 했던 이 학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치를 알고 청렴을 알고 절의를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게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 생각에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21세기 공무원사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두 개만, 그 두 개만,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21세기 공무원상. 21세기 공무원상은 저는 한마디로, 어, 마냥 공적 행동만을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무원들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개인이 느끼고 있는 이 사적 행복을 유지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서로 자꾸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 조직이 되고 그런 좋은 공무원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덕목 저는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염치.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현직에 계실 때도 그거는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고서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염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게 산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현직에 물러나오자마자 막 그냥 자문료로 막 10억씩 20억씩 받고 하고 그러는 것은 나는 염치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비의 삶은 공무원이 선비라고 그랬으면 선비의 삶은 치인을 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퇴를 하고 났을 때부터 또 은퇴 후의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선비의 생활이 결정이 되는데 적절하게 자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서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염치는 조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좀 덕목은 아닌가. 그래서 선비는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선비의 삶이요 삭막하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선비도 정말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놀기도 했고요. 선비가 노래 좋아하고요. 선비 말 타고요. 활 쏘고요. 다 지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선비로 사는 삶은 선비처럼 사는 삶인데 여러분들 다 살 수 있습니다. 뭐냐? 여행기를 쓰는 겁니다. 선비는 여행기 씁니다.
선비는 자기가 배운 것을 갖다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선비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나만 즐겨서는 선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가던 북경을 다녀오던 해서 열하일기를 쓰던 북학기를 쓰던 뭘 쓰던 해가지고서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록을 남겨서 세상을 발전시키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꼭 여행기 그래서 꼭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좋은 그 경치 있는 바위나 뭐 이런 거 가면 여러분들 이름을 붙이세요. 여러분들. 퇴계 선생님 취미가요. 이름 붙이는 거였어요. 단양에 가가지고서 이름 없는 산에다가 그 당신이 생각하는 의지를 담아가지고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지금까지 불려요. 말하자면 그 저 도에 관한 그 군자의 그 덕목을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가가지고 남들이 거기 다 이름 져 있지만은 내가 이게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끼리 야 우리는 말이야 여기 이 큰 바위는 말이지 내가 효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저기 효암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하면 가족들끼리 나중에 우리 효암 놀러 갈까?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그게 선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선비지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즐기시되 그런 식으로 그게 선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선비지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면서 즐기시되 그런 식으로 즐겁게 그 하는 방법도 선비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직에서 그렇게 사시고 은퇴하셔서도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칠까요? 네, 우리 원장님 애정어린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면 강의를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 주신 말씀 새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남아 계신 분들께서요, 우리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들으시고, 네, 설문조사가 남았습니다. 설문지 참여를 꼭 해주셔야지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DM에다가 설문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참여 다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